네, 지금부터는 12월로 넘어가는 주간의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11월 28일 이제 월요일은 미국의 사이버 먼데이 행사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그 라가르드 총재가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금융위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그날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29일 화요일 날은 미국의 9월 S&P CS 이제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고 독일은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고요. 일본은 10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11월 30일 수요일은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고 미국 11월 ADP 민간 고용 지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미국의 연준의 그 베이지북 이 공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유럽에선 이후에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그날 파웰 연준 의장이 연설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12월 1일 목요일은 한국의 11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미국에서 10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마지막 이제 12월 2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한국에서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일정들이 참 많은데 뭐 특히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배당금 확정 후에 배당 지급을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식으로 약간 좀 바뀌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내용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의 주택가격 지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좀 꺾이면 렌트비에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꺾이는 데이터가 나오는지 보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좀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는 파웰 의장의 연설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지금 요즘에 공개석사에 거의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또 오랜만에 나와서 언급을 할 텐데 연준 의장도 이제 약간의 그 비둘기적으로 의견을 말을 해줄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상당히 계속 매파였거든요. 네, 매파였는데 브레이너더 연준 부의장처럼 약간의 이제 그 비둘기 쪽으로 만약에 얘기를 해주면 뭐 증시에 굉장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항상 월 초에 발표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개가 ISM 제조업 지수랑 고용 지표거든요. 이게 이번 주에 둘 다 이제 각각 좀 발표를 하니까 사실 이게 안 좋게 나오는 게 더 좋긴 좋아요. 이게 뭐 너무 좋게 나온다면 또 약간 해석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ISM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악화된 수치로 좀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각종 뭐 숱한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그 숫자 가지고 많은 좀 해석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요일에 좀 달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 어떤 미국 국채금리 말하자면 시중금리가 좀 완화된 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미국의 그 빅테크나 한국의 코스닥도 성장주들이 좀 많은데 여기는 금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속도도 너무 빠르면 데미지를 되게 심하게 받죠. 그래서 많이들 빠졌는데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런 빅테크나 성장주들은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면 오히려 더 부각이 돼요. 불황일수록 금리가 더 급격하게 꺾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 좋았던 건 불황으로 가는데 물가 때문에 금리가 세게 오르니까 이거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물가도 좀 안정화되는데 금리까지 10년물이 꺾여주니까 일단은 이제 빅테크 코스닥 성장주에 좀 훈풍이 부는 것 같고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 조금 더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거기다가 주가가 워낙 빠져 있습니다. 이 금리 레벨과 상관없이 주가가 고점 대비 기본 한 60%씩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가격 매력까지 있고 또 연말에 쇼커버링 이게 결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전문가분들도 일단 적어도 한 연말까지는 쇼커버링이나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3나노 뭐 거물급 고객을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신뢰할 만한 이야기인지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게 이제 한 그 경제신문에 좀 보도가 됐는데 일단은 뭐 빈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뉴스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엔비디아, 퀄컴, IBM, 이제 바이두 같은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죠. 여기가 3나노 고객이 지금 삼성이 이 고객들을 확보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 근데 확보했다고 바로 이걸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뭐냐면 우리가 맞춤 양보처럼 이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같이 개발을 해요. 거기 설계도 주고 이게 계속 수정을 하죠. 그래서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게 한 1, 2년 정도 개발 과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면 24년도에 아마 이제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게 수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먼저. 그래서 아마 지금 수주를 받은 걸로 지금 기사에서는 추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인공지능,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AP라 그러죠. 이 칩을 3나노 공정으로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 이 고객사들이 선택한 이유는 일단 3나노가 훨씬 좋은 공정이거든요. 당연히 4, 5나노보다. 그래서 이거 삼성밖에 지금 못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 삼성에 요청을 한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 복수 공급사 전략을 쓰려는 그러니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TSMC에 맡겨도 되지만 이게 여기만 맡기자니 좀 리스크가 워낙 클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이 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약간 보험적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이런 대표적인 퀄컴 같은 기업들이 삼성에 일단은 좀 외주를 맡기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관건은 이거죠. 이렇게 요청을 받았으면 제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숙제는 이제부터는 얼마나 수율을 급격하게 좀 끌어올릴지 내년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율을 끌어올리는 좀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업데이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원통형 배터리가 부족해가지고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잘 만드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2차 전지가 뭐 IRA 수요에 이어서 뭐 새로운 호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지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뭐 재료인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공급 부족이 좋은 거죠. 왜냐면 자기 몸값을 계속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방 고객사가 뭐 당연히 그 테슬라가 제일 크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원통형 배터리에서 애를 먹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원래 테슬라는 이제 배터리가 지금 4680 배터리라는 걸 자기네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원가를 절감한 건데 테슬라도 지금 최대 문제가 이걸 만드는 건 좋은데 수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수율이 50% 이하라고 합니다. 이거 다 전문가가 해야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일부 하고 LG 파나소닉 것도 이제 받을 거고.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개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점점 늘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는 계속 증가를 시킬 거고, 근데 이제 보통 그 BMW라든가 이런 볼보, 제규어 같은 회사들은 보통 각형이나 파우치형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원통형도 탑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고, GM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GM은 이제 네모나키색인 그 파우치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원통형을 좀 쓰겠다라고 지금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가 이게 효율이 더 좋습니까? 일단은 주행 거리에는 파우치가 제일 좋아요. 에너지 밀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건 좋은데 이 파우치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대량 생산이 좀 불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원통형은 가격이 싸고요. 이걸 묶어서 하죠. 근데 일단은 대량 생산에 되게 용이하대요. 그러니까 한번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마음이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이제 원통형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테슬라가 어쨌든 그 원통형으로 묶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성공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좀 이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굉장히 지금 아직은 제한돼 있고, 지금 LG, 삼성, 파나소닉 정도밖에 없고, 파나소닉은 테슬라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럼 두 개 회사예요. 삼성, LG밖에. 근데 공급산 제한적인데 달라는 데 많으니까 당분간 쇼티지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테슬라 이야기 하셨는데 뭐 최근에 뭐 윤 대통령하고 통하면서 뭐 한국에 기가 팩토리 뭐 지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뭐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 한다면은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내 어떤 자동차 전체적인 시장 산업에 영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이건 정말 엄청난 호재예요, 사실은. 이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자동차 생산 기지도 사실 있죠, 뭐 울산이나 이런데 전후방이 다 잘 갖춘 건 맞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현재 또 공장을 안 만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지금 다 저쪽 그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 동남아로 가거든요.
생산 기지를 다 그쪽으로 보내요. 예. 그래서 한국으로는 사실 뭐 생산을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 별로 없죠. 근데 요즘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세계적인 한국에 뭐 R&D 공장 짓는다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자동차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글로벌 회사가 뭐 한국에 짓겠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갑자기 테슬라가 이쪽에 지어버린다. 네. 그러면 이제 부품 생태계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도 저는 별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부품사에게는 분명히 호재가 맞는데 네. 현대차에게는 좀 자극제죠. 자극제. 저는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분명히 저는 이건 제 생각인데 테슬라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네. 립 서비스도 있어요, 사실은. 네. 대통령 앞이니까. 그렇지만 뭐 그냥 무턱대고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당연히 뭔가 혜택을 주겠죠. 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예. 세제 혜택을 주겠죠. 그러면 야 테슬라는 해주는데 왜 현대차는 안 해주냐. 네. 이런 또 얘기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대차 입장에서도 약간 세제 혜택이라든가 어쨌든 그리고 이 전후방 산업이 커지면 예. 현대차한테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만큼 또 싸게 원재료를 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건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큰 경쟁 업체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전체 시장이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품 쪽에서는 상당한 뭐 굉장한 호재가 될 수 호재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테슬라한테 납품하려면 수출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걸 이제 한국 내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예.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중국 OTT에 이제 우리 국내 영화가 6년 만에 이제 서비스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드 한한령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돌면서 이제 뭐 네. 콘텐츠하고 엔터주들이 제법 올랐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다시 들어가도 뭐 괜찮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게 투자 전략 차원에서 좋을까요? 일단 그 이번에 좀 급하게 좀 한번 반영이 돼가지고 막 주가들이 하루에 뭐 10% 이상씩 오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은 뉴스만 나왔어요. 뭐 한한령 풀었다, 아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몇 번 또 판권 판매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영화 상영도 있긴 있었거든요, 한 번. 근데 이번이 좀 의미가 있는 건 정부에서 처음 언급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아예 언급을 했죠. 직접 목소리를 냈고 그리고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얘기가 나온 거는 그동안은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꽤 저는 좀 의미 있는 반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로 해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그널은 콘서트를 해야 된다. 아. 중국에서. 예. 중국에 진짜 콘서트 하면 이거 진짜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년엔 좀 풀리겠죠. 그래서 네. 이제 내년에 한번 봐야 될 이슈고 그 다음에 지금은요 옛날 드라마만 갖다 팔아요 다. 아. 근데 신작 있죠. 나오자마자 하는 신작을 동시에 팔아야 된대요. 이거를 같이 방영을 하고. 예. 그러면은 좀 신호탄 아니냐.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가 진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의미 있는 반전은 맞는데 아직 100%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 예.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메이드가 발행한 이제 가상화폐죠. 위믹스 이게 이제 상장 폐지되면서 뭐 금요일 날 이제 그 게임주들이 좀 타격을 입었는데 이게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전부터 사실은 뭐 계속 코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위믹스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FTX라든지 미스 루나도 있었고 이제 예. 이미 그때부터 다 부러져 버렸어요. 이 게임주들 그 약간 그 이제 NFT 기반으로 하려고 했던 이제 네. 코인 기반이죠. 그게 사실 위메이드가 작년에 비기틀 쳐가지고 10배 갔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었는데 관련된 게임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이제 이 코인베이스로 하는 이쪽을 지금 이제는 기대를 안 해요. 네. 기대감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뭐 더 크게 빠지냐?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이미 그 기대감 다 소멸돼가지고 주가가 뭐 그런 것 때문에 크게 폭락한다 이러진 않는데 다만 위메이드는 다르죠. 예. 위메이드는 이제 위믹스 기반으로 게임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런칭을 몇 개 하려고 했어요. 네. 못합니다 이제. 위믹스가 상폐를 당하면 게임 기반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게임 회사마다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NFT 게임이나 이런 걸 할 계획이 별로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미친 영향은 그러니까 주가에 미친 영향은 저는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이미 한번 또 올해 연초부터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거를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했던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좀 할인을 또 계속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차별화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쪽에서도 말하자면 옥석이 좀 구분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지고 네. 말하자면은 그 제대로 될 부분만 이렇게 좀 드러나야 이 산업이 좀 다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암호화폐나 이런 게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결국 진통기 같아요. 지금 굉장히 또 하나의 커지기 위한 진통기고. 근데 어쨌든 이게 빨리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메타버스 산업도 연결이 돼서 커질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이제 어쨌든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금융위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이제 도입하면서 뭐 배당금을 이제 먼저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시를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배당주 투자 방식이 이제 순서가 바뀌는 쪽인데 이건 제가 누가 보더라도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뭐 투자를 받고 말한 배당을 나중에 공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해 왔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본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이. 그러니까 일본 방식을 그대로 좀 도입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대부분 12월 결산법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좀 다르게 뭐 9월도 많고 10월도 되게 달라요. 근데 한국은 거의 한 95% 이상이 다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12월에 하니까 이렇게 12월에 주주명부 아예 확장해서 4월에 지급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또 관행처럼 굳이 바꿀 요인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관행처럼 했던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독일, 영국 사례를 좀 봤더니 여기는 어쨌든 배당금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당 주주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주가에도 더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낫죠. 이게 얘네 얼마 주네. 근데 나는 올해 이 정도 배당 주겠지 하고 12월 연말에 딱 사놨더니 다음에 만약에 배당권 들어가면 멘붕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배당 투자 문화가 좀 안착되는데 약간 좀 그 아쉬운 점들이 일부 있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배당 문화가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게 제도가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뭐 내년 3월에 주총이니까 그때 이제 결정하고 주주를 결정하겠죠. 그러면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회사들 입장에서도 주가 오르는 걸 싫어할 회사가 사실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더 강할 명분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좋은 내용인데 저도 이제 명확하게 이걸 왜 그동안 방치했는지는 나온 건 없는데 좀 일본식 방식 또 12월 결산법인이 많았다는 것 때문에 좀 관례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좀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 이제 도입이 되면은 뭐 배당금을 아니까 배당주 투자하는 사람들도 좋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배당을 높여야 되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배당주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뭐 커 나갈 수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커 나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MSCI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나쁘게 볼 요소가 아니거든요. 이 배당이 좀 명확히 주는구나. 이게 있고 또 이번에 아마 발표될 내용 중에도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시장에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 투자하기 전에 인적사항을 일단 등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거를 사전 등록으로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모니터링 감시는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MSCI 선진지수 편입 이게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방할 수 있고 또 제한적인 영문 공시, 그러니까 공시를 할 때 영문으로는 지금 하는 기업도 있고 안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MSCI 선진지수 편입 요건입니다. 이걸 다 바꿔주면 선진국 지수에 또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한번 좀 이 부분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로 접어드는데요. 12월 시장에서 증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뭐 업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제 그 뭐 이건 업종은 아닌데 이제 쇼커버링 좀 가능한 기업들이 있으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신문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 내용 나쁘지 않은데 공매도 너무 많았던 좀 대형주들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업황이 좋은 건 아닌데 유럽도 지금 뭐 반도체 이제 그 투자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유럽 내에서도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뭐 삼성전자하고 스페인하고 뭐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있었죠. 결국에 장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한국산 장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그 업황이 안 좋아져서 감사는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장을 많이 지으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효과를 장비주들은 좀 누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행주, 12월엔 또 배당이 있으니까 은행 말고도 요새 또 많이 빠진 것 중에 리츠 관련주들 엄청 빠져 있더라고요. 부동산 리츠 말씀이죠? 여기도 배당 수익률이 꽤 되는데 부동산 우려감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근데 저는 왜 뭘 보냐면 이제 금리 지금 이번에 금통위에서도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금리 오를 때 리츠가 안 좋거든요. 근데 금리가 약간 이제 부담이 해소가 되면 리츠는 다시 리바운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츠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차례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네, 오늘 이제 반도체 보고서 딱 2개만. 근데 내용은 길지만 좀 간단하게 이제 내년 전망입니다. 정말 전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 신영증권의 서승현 연구원님이 2023년 반도체는 그 재고와 미국의 함수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재고랑 미국의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고가 지금 너무 많다.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IT 제품이 아예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재고가 너무 많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계절적 비성수기이기도 하고 약세가 될 것 같다. 반도체 시황은 하반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보통 과거에 D램 공급사 재고가 정점일 때가 주가 바닥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은 내년 2분기가 D램 그 반도체 재고 정점을 2분기로 봐요. 그래서 2분기부터 저점 찍고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내년 2분기에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번째가 미국인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다. 미국이 지금 중국 기술 수출 규제 엄청 심하게 하고 있잖아요. 또 자국 내 반도체 육성 및 공급망 구축의 투트랙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공장을 뭐 삼성도 그렇고 TSMC도 짓고 인텔도 짓죠. 미국 쪽에 좀 짓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 짓는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중국의 이런 규제는 한국한테는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당연히 중국이 이제 추격을 못하게 만드는 좋은 요소니까. 근데 다만 하이닉스가 좀 골치 아프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이 D램 생산이 절반이나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적혀 있는 게 하이닉스는 중장기적으로 생산 기지 다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해법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뭐 짓는다니까. 근데 그게 약간 뭐 그 일부 좀 마찰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 뭐 용수 공급 그 부분이 좀 풀렸죠. 그래서 이게 빨리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인도 지금 급해요, 사실 이 중국 때문에. 그래서 빨리 용인 이 생산이 된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하이닉스가 아직 리스크는 있다 보니까 최선호주는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언급을 해줬고 두 번째 유진투자의 이승우 연구원님도 이제 자료를 써주셨는데 일단 지금 또 비슷합니다. 칩 재고가 너무 많다.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22년도에 D램 총 수요가 지금 이 상태면 마이너스래요. 근데 D램 수요가 마이너스 기록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율을 두신 게 유럽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고 그 2년 전에 그 유가 마이너스 간 거 아시죠? 그 정도 사건이래요 지금.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너무나 안 좋았다는 거죠. 재고는 많고 그래서 좀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재고 줄이는 거는 수요 증가하거나 결국엔 감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감산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내년에 실적이 안 좋아져도 일단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게 주가는 방향성을 보고 가니까 실적이 최악이어도요 조금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역시 좀 비슷하게 내년 하반기부터는 좋아지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게 뭐냐면 실적 최악일 때 사야 되고 너무 좋을 땐 팔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적자 나더라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를 좀 더 선호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2개 정도 기업은 좀 적어 두셨어요. 소부장에서는 한미반도체랑 유진테크를 좀 선호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좀 자세한 내용은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2월 증시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11월 물가 수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관련 데이터 잘 챙겨보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연불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 비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